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45강, 학습지 45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지가 몇 장 안 남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번 대단원 4단원이 끝나는 거기도 하고 사실상 올해 한국사가 끝나는 거기도 하죠. 자,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학습지 44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되고 전두환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이라던가 그 이면에 있었던 그런 민주화 운동들을 탄압하는 모습들까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이제 전두환 정부가 무너지고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기나긴 군사정부 동안의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거는 학습지 46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선 잠깐 쉬면서 45페이지에 경제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제 물론 뒷면에서는 사회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 쪽이 사회화 좀 이해해보면 되는데 경제 쪽은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경제 파트가 어디였냐면 이승만 정부의 경제, 뭐 삼백산업이라던가 1950년대 말에 미국의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다. 또 이제 어떤 민심 이 등을 돌리는 데에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것이 또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경제 얘기는 장면 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걸 진행하지 못했죠. 5.16 군사정면으로 장면 내각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경제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교과서는 270페이지에서 276페이지고요.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장 과 관련된 제목, 경제성장의 빛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다는 좋은 결과, 빛이라고 하는 걸 얻었으나 그 뒤에 여러 가지 뭔가 안 좋은 면들이라던가 어두운 면들, 가려진 면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제목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제목 보면 이제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실시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뭐냐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한일협정 체결 그리고 베트남 전쟁 파병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군사정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즉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군사정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그걸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경제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한다 라고 여기서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5.16 혁명 공약 43페이지에서 봤었죠. 5.16 혁명 공약에 보면은 4번에 국가 자주경제 재건이라고 하는 경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시작된 건 1963년이었습니다만 1962년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군정 시기부터 경제개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중요시하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이 무너졌잖아요. 장면 내각에서 얘기를 했었던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완을 하고 이리저리 수정을 해가지고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되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제 5년 단위로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부 주도로 이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기획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부 주도로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장, 경제 성장의 방법, 경제 성장의 전략이 뭐였냐? 수출입니다, 수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내수라고 하죠.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경제. 내수 경제가 돌아가기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돌리기에 뭔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당시에 경제 개발 시작하는데 어렵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장을 달성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부 주도의 수출 중심의 경제 개발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갔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방과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입니다. 1962년부터 67년까지 1차가 진행이 되고요. 1967년부터 시작을 다시 해가지고 71년까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요 시기 1, 2차를 묶는 이유는 요 시기에 전반적으로 성격이 좀 비슷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배웠죠. 한일협정이라던가 베트남 전쟁 파병을 함으로써 거기서 자금을 끌어온다던가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출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이라던가 자본, 돈이라던가 아니면 자원이라던가, 이 자원은 굉장히 부족한 나라죠, 원래.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중심적으로 이 시기에 개발이 됩니다. 신발 산업, 의류 산업, 가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경제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재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서 간단하게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조립을 하거나 뭔가 만들어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방식의 경제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됐었다. 1, 2차 시기에는. 물론 이제 1차를 넘어서 2차 시기가 되면 이제 자본이 조금 성장이 되면서 이것저것 다른 곳에 투자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만 1, 2차는 전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좀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1차 경제개발 계획 시기에는요,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8%에 육박을 하게 되고요. 8%씩 거의 성장을 한 거예요. 똥똥똥. 그리고 2차 경제개발 시기에는 거의 9.4%라고 하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10%에 가까운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계 경제적으로도 좀 좋은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중요했던 거 뭐였죠? 우리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게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특수라고 하는 것도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특수서 이제 빠른 성장을 이 시기에 또 달성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줄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차 시기 정도가 되면요, 자본이 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후에 산업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산업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라던가 건설 이런 데 사용될 수 있잖아요. 시멘트 산업이라던가 정유, 굉장히 중요하죠. 석유, 정제 관련된 정유 산업 이런 것들을 조금씩 육성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1960년대 말, 그러니까 2차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될 때는 요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면 단순히 이런 것들 있잖아. 노동 집약적 산업, 공장 만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라던가 철도라던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다리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확충이 되어 있어야, 즉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만들어졌던, 즉 1970년에 완공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회 간접 자본, 우리 인프라라고도 하죠. 인프라가 뭐냐?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 고속국도라고 쓸게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말이에요. 이제 경부고속국도를 70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잖아. 이 전체 시기를 이제 거의 10년의 시기를 묶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시기쯤이 1960년대 말쯤에는요. 약간 상황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았는데 1960년대 말 즉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조금 후반부로 갈 때쯤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죠. 그리고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행되는 요 중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런 산업들, 이런 공장들 만들고 막 산업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저기 맨 앞에 있어. 동그라미 1번. 뭐? 외국 자본이죠. 그러면 외국 자본들 같은 경우에 사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들도 많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 그치? 외국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외국 자본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상환, 즉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 자본인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라던가 외국 돈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뭐야?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진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수출이 어려워지고 또 외채 상환 부담 뭐야? 외채. 외국에서 빌린 돈, 외채 같은 것들을 빌리는 나중에 갚는, 상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증가한다. 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언가 좀 타개를 해보고자,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을 해보고자 자유무역단지, 이 창원 쪽 있잖아요. 저 경상남도 창원 쪽에다가 자유무역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자, 83조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써 있는데 여기 우린 온라인 강의잖아요. 조금 자세하게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조치 지금 대기업의 금융특혜를 지원을 하고 기업의 채무 동결, 이자율 경감, 낮은 이자로 정부 자금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언가 만드는 산업이잖아요. 당시에 국가 경제의 가장 큰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업체, 어떤 경제 구조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제일 중요한 어떤 당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제조업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당시에 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1960년대 말 이럴 때 구조를 살펴봤을 때요. 자, 기업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타인 자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조업 기업들의 타인 자본 비율 뭐야? 즉,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즉 이들이 쓰고 있는 돈 중에서, 기업을 굴리는 돈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투자받은 자본 비율이죠. 타인 자본 비율이 거의 80% 정도에 육박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80%.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자본의 20% 정도만이 그 기업이 가진 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투자받거나 받은 돈들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빌린 돈들로 운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외국 자본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 80%에. 그러면 외국 자본도 들어있으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갚아야 될 비중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요. 기업들이 돈을 어디서도 많이 빌렸냐면 은행도 그렇고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금융기업들 있잖아요. 뭐 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60년대잖아. 잘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어디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기업이 사채에다가 의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당시 기업이 굴리는 돈 중에 30%가 사채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채에다 의존하는 비율이 많았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막 사채업자, 그런 사채를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땐 그거랑은 잘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일종의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 사채는 사사로운
채권이잖아. 사사로운 어떤 채무 관계잖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빌려준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빌려주거나 이런 돈들 있잖아. 그런 돈들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채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즉 제조업 기업들이 사채에 돈을 빌렸을 때 당시에 사채의 이자율이 월 평균 3.84%, 대충 한 4%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연으로 따져봤을 때 보면은 거의 5, 60%가 되는 거죠. 이자율이 엄청 높잖아요. 이자율이 엄청 높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어떤 상황이? 자, 경제 침체가 되니까 수출이 어려워지고 환율도 올라요. 외국 자본 돈 갚아야 되는데 어려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얘네들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얘네들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능력이 있어 없어? 갚을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도하는 1970년대 극초반 있잖아. 저 71년 뭐 요 시기에 부도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막 부실 기업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 기업을 하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가가지고 결국 얻어낸 게 이겁니다. 83조치. 83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채무 동결, 이자율 경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지금부터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사채 신고 기간을 줍니다. 사채 신고 기간.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사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신고하게 해요. 그러면 그 신고된 사채, 즉 신고된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까지의 계약. 예를 들면 계약 이런 거지. 우리 지금 월 4% 이자로 돈을 쓰고 있었어. 이런 계약들. 그 기존 계약들을 모두 무효로 돌리고요. 무효로 돌리고 이자를 고정시킵니다. 월 1.35%의 이자율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자, 기업의 채무 동결 이자율 낮춰준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아무리 사채라고 할지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도 결국에 그들끼리 한 계약이잖아. 그 계약에 정부가 그 계약 무효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정부가 따르는 요 이자율 요것만 따라야 돼라고 한 거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기에 쉬운 조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조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평가들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시에 기업들의 구조가 너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이따가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낮은 이자로 정부 자금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부가 2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낮은 이자로서 기업들에게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치들이 이제 83조치예요. 그래서 이 83조치가 시행된 게 이제 1972년이거든요. 1972년에 83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효과가 있었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효과가 있고 다시 경제 성장률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해요. 사실 1969년에 경제 성장률이 피크를 찍은 다음에 70년, 71년이 경제 성장률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막 부도나는 회사들 생기고. 그런데 이 조치가 딱 72년에 시행이 되니까 다시 경제 성장률이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걸 해결해 준 건 아니죠. 뭐냐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 높은 부채 비율,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라든가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죠.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다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해결이 안 됐죠. 그럼 나중에 해결됐냐? 나중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가고 결국에 그러한 구조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터진 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 IMF 사태죠. 외환 위기 사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금 얘기한 것들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83조치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말로만으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있는 걸로만 그냥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83조치들을 시행을 하면서 결국 다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3, 4차 경제개발 시기가 되죠. 197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데, 요 시기에는 이전까지 쌓여왔던 그 자본들을 가지고 이제 노동 집약적 공업이라던가 아니면 경공업들 있잖아. 소비재 공업들. 이런 공업들이 아니라 이제 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즉 보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시기입니다. 3, 4차는. 그래서 중화학 공업이 성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중화학 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 해안 지역들,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철, 대표적인 이제 포항 제철, 뭐 조선 산업들, 조선 배 만드는 거죠. 조선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많이 있냐, 뭐 거제도라던가 울산이라던가 이런데 경상남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 울산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정유 산업이라던가 정유 같은 경우에 이제 전라남도 해안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유 산업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공업 단지들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 경주라던가 뭐 이런 곳들에 보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기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에는 공업 비중이 이제 봐봐. 처음에는 경공업이 이만큼이었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이고 이제 경이다라고 하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경공업이고 이게 중화학공업이 되는. 그래서 1970년대 말에 이거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화학공업 비중이 이제 경공업을 앞지르게 되고요. 이러한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또 중화학공업 육성의 그런 효과를 봐가지고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00억 달러 달성. 당시로서는 굉장히 뭔가 획기적인 그런 하나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정말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는 그런 또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요, 이게 1인당 국민 총생산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초 이제 박정희 정부가 여기에 이제 군정이 진행되는 시기죠. 요 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75년, 76년, 77, 78, 79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잖아요. 이 피살당하는 요 시기쯤까지 생각을 해보면 또 엄청나게 많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에서 엄청 대단한 날이었거든. 그래서 경축 100억 불, 100억 달러 수출의 날, 그리고 기념 우표도 나옵니다. 1977년 기념 우표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순탄하게만 흘러갔냐? 전혀 아니죠. 순탄하게만 흘러갔냐. 우리나라는요, 얘기를 했지.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지금 외국 자본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유였어요. 석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다 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도 하죠. 자, 1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사를 나중에 배우면은 세계사에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중동 지역들 있잖아, 저쪽 아시아의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요 1973년 언저리쯤에서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중동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석유 생산이 줄어들어요. 전 세계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석유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럼 석유값이 펑 하고 뛰죠. 석유값이 펑 하고 뜁니다. 그게 석유 파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들아,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가 많이 쓰고 있겠죠.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오로지 계속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석유값이 펑 하고 뛰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당시에 뭐 석유 수입을 하는 가격이 기존의 3배가 뛰었대요. 자, 그러면 봐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왜 건설업이 중동에 진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야. 자, 석유를 수입하는 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면
무역액 있잖아. 우리가 무역액. 무역액이 적자가 날까요? 흑자가 날까요? 이건 이득을 봤다는 얘기죠? 이건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무역이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 왜? 여기에다가 돈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만큼 수입이 훨씬 많아지는 거야. 수출보다. 이해가 되죠? 수입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쓴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번 돈보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이때 생각을 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 저 달러가 흘러 넘치는, 달러가 저렇게 많은 어디로 가자? 중동에 직접 투자를 하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 석유 수입해오고 막 이러면 우리 이제 외국의 돈 있잖아. 외국 돈, 달러 같은 것들이 너무 바깥으로 유출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석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올 필요가 있는데 달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였냐면 중동이었어요. 왜? 중동도 뭐 받고 기름 팔아요? 달러 받고 기름을 파니까 당시에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중동에는 달러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건설업이 중동에 직접 진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옵니다. 외화를 벌어오게 되고 그러한 외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이 건설업체들 직접 투자한 직접 진출한 그 건설업체들이 벌어온 돈을 이제 오일머니라고 부르게 되죠. 오일머니 획득을 통해서 이 시기의 위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극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73년이잖아. 진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때 딱 뭐 할 때예요? 중화학공업 이제 막 육성 시작할 때예요. 근데 이거 극복 못했으면 어떡할까? 중화학공업 멈췄겠죠. 왜? 다 석유 쓰는 거잖아 이거. 다 석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극복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석유 파동이 터지게 되죠. 이때는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정치적 변동 속에서 또 석유값이 팡 하고 튀어요. 팡 하고 뛰어.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는 제대로 극복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제2차 석유 파동으로 다른 나라들도 엄청 피해를 보거든. 세계적으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은 들어봤죠? 뭐야? 인플레이션은 뭐야? 물가가 뛰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침체되면서 물가도 내려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경제는 안 좋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야. 그런데 물가만 뛰어요. 물가만 뛰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터지게 돼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뭐야 지금 물가가 뛴다는 건 뭐야? 돈은 풀려 있어요. 돈은 여기저기 많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물가가 오른 거 아니야. 돈은 여기저기 풀려 있단 말이야. 돈이 여기저기 풀려 있는데 미국이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인플레이션도 겪어봤고 디플레이션도 겪어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처음 겪어보는 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국이 금리 있잖아. 이자를 팡 하고 띄워버려. 왜? 풀려있는 돈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다 돈을,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죠. 돈을 회수할 수 있지. 그리고 돈을 그만큼 안 빌려갈 거 아니야. 안 빌려갈 거 아니야. 그럼 시장에 돈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화폐가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는 좀 낮아지겠죠. 이런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 이자를 올렸단 말이야. 누가 피해를 볼까요? 우리나라 피해 엄청 많이 봅니다. 왜? 미국에서 투자한 돈들 있잖아. 우리나라 외국 자본 많잖아. 그 외국 자본들 이자가 확 올라간 거야. 우리나라가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해를 안 하더라도 제2차 석유 파동, 석유값이 뛰었어요. 똑같잖아. 그리고 하나만 더 이해해 봅시다. 방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자 넘어가고요. 조금 더 이제 쉬운 버전의 설명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또 석유가 팡 뛰었잖아. 아까랑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는 더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 중화학공업으로 바뀌고 있죠. 즉 석유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가 그렇게 바뀐 상황에서 석유값이 뛰었어요. 잘 해결이 더 안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과잉 중복 투자를 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 산업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중화학공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중화학공업에만 돈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투자가 막 들어오니까 그만큼 이득이 안 나죠. 돈이 너무 많이 한 곳에 몰리니까 이득이
그만큼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기는 부담이라던가 물가도 막 오르게 되고요. 왜 물가가 오를까? 석유값이 오르니까 석유로 만든 물건들 다 가격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 폭등하죠. 그렇다 보니까 1970년대 말 79년 이때는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침체 속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결국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마민주항쟁 배웠잖아요. 부마민주항쟁도 그 부산, 경남 일대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죠 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다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그림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자, 경제성장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고도성장, 우리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것저것 다 짚어볼 수 있죠.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효율적이잖아. 사실 솔직히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되면 무언가 효율적으로, 이제 그거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오는 장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의 노력이라던가 국민이 근면하던가 아니면 높은 교육열, 값싼 노동력 제공 등 뭐 꼽아보려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동력 이면에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성장에다가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했는데 분배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성장한 만큼 국민들도 뭔가 진짜 내가 먹고 살기가 엄청 좋아졌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번 돈들이 일부분에 몰린다는 거죠. 일부분에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라던가, 그리고 지역적으로 또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도시에 또 돈이 몰리는, 그래서 지역격차라던가, 여기 또 있는 것처럼 도시, 농촌 간 격차가 심화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성장을 방금 얘기했죠.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점도 있다고요.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경유착, 정치계와 경제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기쯤 해가지고 재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진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결국 재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두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그런 것들이 뭐 안 좋은 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진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외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성장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썼다? 수출 전략이에요. 무역 전략이다 보니까 경제가 대외에, 즉 우리나라 내부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 해외 의존도가 너무 커지게 돼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커지게 됩니다. 돈도 외국 자본으로. 그리고 이것도 파는 곳도 어디야? 외국.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석유 파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외국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막 환율 상승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채 상환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방금 우리가 문제점 중에 꼽았던 게 뭐냐면 도농격차 심하죠. 즉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서 소외된 농촌이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잠깐만요. 분필이 떨어졌어요. 자, 농민운동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배경 한번 볼게요. 농민들은 성장에서 소외가 되어 가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더더욱이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봐봐. 얘들아, 노동력이 값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언가 성장을 하는데 초반에 뭔가 원동력이 되었어요. 자, 노동력이 싸려면, 즉 임금이 낮으려면, 노동력이 싸다는 얘기잖아, 저임금. 임금이 낮으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 즉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는 거는 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즉 저임금을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임금이 낮은 상태를 인공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좀 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냐면 저고가,
곡식 가격을 낮춰놓는 정책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이거랑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걸 하려면 이게 돼야 되니까. 곡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야, 계속. 곡식 가격을. 그렇다 보니까 먹는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농민들이 손해를 보죠.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더욱 커집니다. 더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농민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의 생존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존권 요구 투쟁이 본격화되고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한평군 농협 있잖아요. 한평군 농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976년에 자, 올해 나오는 고구마는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수매한다고 하거든요. 농산물을 사는 거야, 정부에서. 올해 나오는 고구마는 시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갖다 파는 것보다 비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평군 농협에서.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땡큐죠. 땡큐지.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막 고구마 농사 안 짓던 사람들도 고구마 농사를 짓고, 왜 비싸게 사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농민들도 원래 고구마 농사 짓던 사람들도 고구마를 뭐 늘려가지고 조금 더 많이 경작을 한다던가 막 이래가지고 그 해에 한평군 농협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 해에 고구마 수확량이 더 늘었습니다. 고구마 수확량이 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야? 한평군 농협에서 사줄 차례죠. 수매를 해줄 차례죠. 그런데 수확된 고구마의 40%밖에 안 사는 거야. 40%밖에. 그럼 나머지 60% 어떻게 해? 농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 60%의 고구마 다 썩고 다 하고 하죠. 그 다 손해 누가 보는 거예요? 일부러 비싸게 사준다 그래서 더 많이 경작해가지고 했는데 가뜩이나 고구마 값이 더 똥값이 됐겠죠. 왜? 많이 경작했잖아. 근데 40%밖에 안 샀어. 60% 어떻게? 막 다 썩고 다 갖다 버렸죠. 그 피해 누가 다 봤어요? 다 농민들이 봤죠. 사실 농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투쟁을 하기 시작하고 막 단식 투쟁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하면서 일부분이나마 결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인데요. 약 2년간 이어졌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전국적인 농민 단체들이 많이 조직이 되고 이제 진짜 내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운동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정부에서도 이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지 1970년에 뭘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건 다 들어봤을 겁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새마을운동 뭐야? 새마을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새마을운동의 표어라고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가 있죠. 근면, 자족, 협동.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조, 스스로 협동, 그래도 잘 도우면서, 이거죠.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마을 운동이 1970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균형 발전 등을 내세우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시설 개선에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때 이 새마을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지방에서 초가집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죠. 초가집을 없애고 막 시멘트 같은 거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집들 막 벽돌집 세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붕도 초가가 아니라 지붕도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얘기하는데 슬라이트 지붕 이런 것들 세우게 되고, 그래서 농촌 환경이 시설이 개선되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이 농촌에서 이제 어디까지 더 확대가 되냐면, 도시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들 있죠. 도시 중에서 막 구석지고 낙후된 지역들, 그런 도시까지 이제 확대가 되어 나갔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점차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차 국민 정신 운동이 되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일사불란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습니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우리 막 새마을 체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국민 정신 운동으로 변화를 하고, 이제 점차 나중에는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주도하는 데가 어디야? 이 시기에. 나중에는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돌리는데요. 나중에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나서는
뭐 그 과정에서도 이제 부정 비리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돌리게 되는데 이 새마을운동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잖아요. 정부 주도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거의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국가 중심으로 어떤 국가 이제 뭐 이제 딱 정부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고 실제 진짜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이 되기도 했다고 하죠. 예를 들면 막 새마을 연극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새마을 연극을 막 만들어가지고 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새마을 운동의 좋은 점 막 그런 것들을 막 연극으로 담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새마을 운동이 충분히 이용되기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안 살펴봤어요? 실제 그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죠. 6번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배경 한번 볼게요. 봤죠? 아까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유지. 수출품의 가격을 싸게 수출을 해야 인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많이 수출할 수 있죠. 그런데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려면 뭐 원자재 값을 낮출 수도 있고 다 낮출 수 있는데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임금 낮춰가지고 드는 노동력을 싸게 만들면 수출품 가격 낮추는데 좋죠. 그러니까 저임금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저임금 정책을 위해서 아까 농촌도 희생이 됐던 거죠. 저임금 정책. 그리고 노동 환경도 열악합니다. 막 14시간, 15시간 일하는 건 말도 아니고요. 열악한 노동 환경. 그래서 노동자들 생존권 위협, 진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때 뭐 산업재해 막 이러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 뭐 이런 거 제대로 처리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의 시작점 결국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이 사람이 있었을 때 전과 있었을 때 후로 나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 전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당시 이제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실제 노동운동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투쟁하려고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막 근로기준법을 공부해 보려고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사실 근로기준법, 법조문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한탄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전태일 열사가 이제 당시에 결국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너무 현실이랑 다른 거예요. 현실이랑 다르기도 하고 막 노동운동을 조직해가지고 노동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막 경제계 쪽이나 정치계 이런 데서는 아니면 실제 근로기준법을 감독해야 되는 감독을 해야 되는 감독관청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다 뭔가 근로기준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너무 현실이랑 법이랑 괴리가 큰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결국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결국에 몸을 불살라서 해야겠구나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 이제 몸에 기름을 끼얹고 몸을 불태우는 거죠. 분신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노동운동도 활성화가 되고요. 실제 대학생들이 이걸 보고 또 많은 점들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생들도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런 노동운동을 탄압을 하게 되죠. 뭐 사회주의 운동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시 이제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을 때 이제 노동운동 조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이거 사회주의 운동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전태일 열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의 일부분입니다. 1969년이죠.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의 평균 연령 18세 청소년이죠. 18세의 여성입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보조공들은 평균 연령 15세, 보조하는 애들은 15세. 이들은 전부가 영세민의 자제이다. 그렇게 집의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자제이며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에서 100원의 급료를 받으면서 하루에 몇 시간? 15시간씩 일을 합니다. 하루에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이것도 참 그렇죠.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일요일마다 쉬게 해달라는 게 요구예요, 요구.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1개월에 2일씩 쉬고 있는 걸 일요일마다 쉬게 해달라라고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지를 이 전태일 열사의 탄원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 탄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삶도 열악했다. 지금 그림자를 왜 보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정말 우리나라 고도성장했다, 대단하다, 정말 정부주도 뭔가 이런 느낌보다 실제 그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실제 경제를 굴리고 있었던 농민들, 노동자들은 실제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나, 그들은 대우받고 있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뒷부분 사회변화는 좀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변화 부분은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뭐 이거 크게 설명할 거 없겠죠. 왜? 아까 도농격차가 커지게 된다. 도시농촌. 즉 도시 발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요? 도시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화가 진전이 되는 가운데에서 대도시나 새로 생기는 어떤 공업단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몰리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겠죠. 발전이 되고. 신흥 공업도시로 청년 인구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로 인구가 몰리니까 농어촌의 인구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촌향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시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도시가 점점 크게 되는데, 자, 도시에 급속도로 인구가 몰리게 되면 도시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인구들이 몰리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농어촌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서 문제인데 도시에는 인구가 너무 빠르게 몰려들어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과제, 살 집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도시로 왔는데 도시에 생긴 빈민들, 뭐 자기 먹고 살 집도 없고 도시 빈민들, 이런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 그래서 이런 도시 빈민들의 빈민촌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데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들, 바깥 지역들이라던가, 그리고 높은 지대, 그리고 여기 이런 세대를 뭐라고 불려요? 달동네라고 부르게 되죠, 달동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생기냐면 도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거지에서 쫓겨나가지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에 써있는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 뭐냐면, 학습지 있는 학생들은 보겠지만 서울 도심 있잖아. 서울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서울 지역의 일부 거기를 정비해야 되는 지역 있잖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광주, 경기도에 광주시가 있거든요. 경기도 광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뭐 시설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해결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갔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길바닥에 나앉은 상태가 되는 거죠. 길바닥에 나앉은 상태. 그래가지고 막 뭔가 물도 안 나와. 상하수도 시설도 없어요. 막 하수 처리할 데도 없어. 막 천막 짓고 막 판잣집 짓고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광주로 이주된 이주민들이 이제 투쟁을 통해가지고 원래 얻기로 했었던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제 끝난 사건이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시 정비한다고 이주를 시켜서 뭔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도시로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거, 이제 소비와 주거 형태가 변화하다. 라디오, TV, 세탁기 막 이런 게 이제 한창 나올 때고요. 아파트 같은 형태의 주택들도 막 만들어질 때고, 쌀 부족 문제도 굉장히 컸어요. 쌀 부족 문제.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막 봐봐. 쌀 부족 문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항상 이 급속하게 성장이 일어나다 보면 식량 부족이 생겨요. 왜냐면 자, 급속하게 산업이 증가합니다.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요. 도시로 인구가 몰리죠. 그러면 도시는 무언가 식량을 생산하는 곳은 아닙니다. 도시는 오로지 소비를 하는 곳이에요. 맞죠? 도시는 소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식량 생산은 농어촌에서 하는데 농어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농사 지을 사람이. 그러면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쌀 생산이 특히나 줄어들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가 한동안
막 혼식, 분식 이런 걸 장려합니다. 다른 잡곡 같은 거 먹어라. 섞어 먹어라. 그리고 분식은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 먹어라 라고 하면서 혼식, 분식을 장려합니다. 왜? 쌀이 부족하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쌀을 품종 개량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작업들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 심지어 쌀로 만드는 막걸리 있잖아. 쌀로 막걸리 만드는 것도 금지시켜요. 쌀로 막걸리 만드는 것도. 그래서 그런 품종 개량 끝에 나온 품종이 통일벼라는 품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생산량은 많아요. 생산량은 많은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서 농민들이 보급을 하기가 싫어했대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생산은 많이 되는데 맛이 너무 없으니까 팔리지도 않을 거 하면서 농민들은 안 심으려고 그러고 정부는 생산 늘려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막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 결국에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거고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가 쌀 자급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우리도 자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품종 개량을 하게 되고 막 통일벼만 싹 다 심어 놓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들아 그 농작물은요 하나의 품종만 다 심어 놓게 되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병충해에 취약해요. 병충해. 여러 품종이 있으면 어떤 품종은 병으로 좀 죽어도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아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통일벼로 싹 깔아놓으니까 여기에 병충해가 한번 휩쓸면 통일벼 다 죽는 거죠. 막 그러면 갑자기 그 해에는 막 식량이 없고 쌀값 막 폭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막 여러 개 품종들이 섞어서 심죠. 같은 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쌀 부족 문제가 이런 것들도 이제 대두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교육열.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열 뭐 지금도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교육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 교육열의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희생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교육열에 나중에 이득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 교육이 양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게 돼요. 그리고 경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씩 생기니까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더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경제 성장의 결과. 자, 그래서 1번에 학교 교육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고요. 60년대, 70년대 이때 아직 중학교 의무교육 아닐 때입니다. 고등학교는 지금도 의무교육 아니죠. 그런데 이제 60, 70년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교육받은 국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입시 경쟁이 아주 과도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사례를 조금 이따 한번 볼 겁니다. 사례 한번 볼 건데. 그래서 이런 입시 경쟁이 너무 이때는 여러분들 지금은 생각도 못 하겠죠. 중학교도 뺑뺑이고 고등학교도 뺑뺑이잖아. 물론 고등학교 이제 지망도 쓰지만 이때 중학교도 시험 봐서 봤거든요. 중학교도 명문 중학교가 있었어 이때. 명문 중학교가 있었어. 명문 고등학교 이렇게 라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입시 경쟁부터 진짜 빡셌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교육 열풍이라던가 입시가 너무 과열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1969년에 중학교의 시험을 없애는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를 시행을 하게 되고 73년이면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생겼던 요거는 그냥 가볍게 썰을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학습제도 넣어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무즙파동이랑 파동? 창칼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다 시험 문제에 나온 소재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1964년 12월 7일에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시 문제예요. 중학교 입시 문제. 다 엿을 만드는 엿 먹는 엿이에요. 자,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은 거다. 이 문제예요. 1번 찹쌀 1kg가량을 물에 담갔다가 2번 이것을 쪄서 밥을 만든다. 3번 이 밥에 물 3리터와 엿기름 160g을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섭씨 60도의 온도로 5시간, 6시간 둔다. 이게 무슨 시험 문제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중학교 입시 문제예요. 초등학생들, 국민학생들이 보는 거고 뭐 가정 문제일 수도 있죠. 가정 쪽의 문제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3번에서 이 엿기름 대신에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있는데 답은 이제 1번에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2번에 무즙 무로 즙낸 거 있잖아요. 무즙이 써 있었는데 꽤나 이제 공부를 꽤나 잘하는 학생들이었나 보죠. 그런 학생들이 이걸 고른 애들이 많은 거야. 이걸 고른 애들이.
그래서 1번 디아스타제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야 2번 무줍도 되는데? 무줍으로도 엿 만들 수 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명문중학교라는 말이 있었다니까 이때. 명문중학교에 낙방한 학생들의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요 실제로 무즙을 넣어가지고 엿을 야 만들 수 있잖아 막 이렇게도 해요. 이러기도. 그래서 얘 갈팡질팡하던 법원은 결국 무즙도 정답으로 판결을 내리고요. 이 소송에서 승리한 38명 학생이 중학교에 이제 그들이 가고 싶었던 소위 명문중학교에 입학하는 한동안 굉장히 또 엄청나게 그 과열된 입시를 보여주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창칼파도 역시 창칼. 자, 봅시다. 1967년입니다. 이번 3년 후죠. 12월 1일 치러진 중학교 입학시험 미술 문제예요, 이번엔. 자, 목판화를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쓴 그림은? 이라는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창칼은 여러분들 조각칼 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조각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조각칼 있잖아. 이렇게 생긴. 요게 창칼이거든요. 요게 창칼. 그래서 이게 그림은? 이라는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2번. 이제 앞으로 당기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는 그림이 답이었어. 여기서 정답이. 근데 이 중에서 경기중학교 당시에 거의 최고의 명문중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경기중학교에서는 이 중학교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즉 문제를 낸 곳에서는 답은 2번으로 찍어놨는데 이 경기중학교에서는 3번도 맞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번도 맞게 하겠다.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경기중학교를 가고 싶었던 학생들 굉장히 많았겠죠. 명문중학교였으니까. 근데 경기중학교는 복수정답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랑 점수가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애들도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애들도. 그래서 시험에서 낙방한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 측 경기중학교가 채점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시위를 벌이고 교장과 교감을 연금합니다. 연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 맞아요. 가둬버려요. 연금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과 서울특별시 지역 중학교 낙방생 떨어진 학생들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해가지고 결국 불합격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진짜 중학교 입시부터 저렇게까지 빡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 그 다음에 대도시의 고교 추천제, 뭐라고 해야지? 아까 제도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죠. 고교 평준화 정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 대표적인 사례들만 가지고도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에 보면 이제 대중문화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편 이제 유신 정권에 들어가면서 대중문화가 통제가 되고 뭐 영화를 사전검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 중에서도 이거 불건전하다 이러면서 금지곡 선정하고 막 이 시기에 건전가요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건전가요. 건전가요가 뭐냐면 정부에서 인정한 진짜 건전한 가요야. 건전한 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노래 가사 내용들은 다 이런 거예요. 군사 정권을 찬양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색이 없더라도 막 우리 좋은 대한민국, 와 우리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예찬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막 건전가요 같은 것들을 뭐 앨범의 마지막 곡에다가 뭐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대중문화를 통제하고 뭐 창작의 자유를 좀 억압하고 이런 모습들이 유신 정권 그리고 이제 건전가요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사회 모습들이 또 이러고 있었다. 많은 발전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 과열된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그런 군사정권 시기에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회의 변화 부분은 뭐 결국 시간이 또 길어지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가볍게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경제 파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되는 정도로 일단 학습지에 있는 내용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잘 복습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46페이지에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그 과정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